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소속 동방고등학교 교사 전혁일입니다. 지금부터 2027학년도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주요 변경사항과 전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순으로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들의 출신 고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로 일반고, 자사고, 과학고 및 영재고, 외고 및 국제고 출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을 보여줍니다. 첫째, 서강대학교는 외고, 국제고 출신의 합격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등 다양한 고교 유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시 자사고 출신의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미래인재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대학은 출신 고교 유형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 출처의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서강대학교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하며 특정 전공 적합성보다는 고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다전공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수험생의 폭넓은 진로 탐색을 장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7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6학년도를 대비해서 주요 변경사항은 2026학년도에는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된 한편 2027학년도에 특별히 신설된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각각 학생부 교과 100%랑 논술 100%로 간소화한 내용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1호 조치는 총점에서 100점을 감점하고요. 2호에서 9호 조치는 과락 처리에서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칸을 보시면 2027학년도부터는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리하였습니다. 일반 전형 1에서는 전공별로 모집을 하고요. 일반 전형 2에서는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시 2학기 이수 중 본인이 소속된 모집 단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2027학년도 주요 전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또는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180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 과목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서 결국 내신 등급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교별로 추천 인원은 최대 20명이고요. 재학생, 즉 올해 고3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의 상위 한 과목 중에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와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개 합을 맞출 때 그 어느 영역에서도 4등급이 나온다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3개 영역 각 3등급을 3개 합 9등급으로 인식하면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국수 탐으로 합을 9등급이 됐는데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그런데 탐구가 5등급이면은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2, 수학 3인데 탐구가 4등급이어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다소 주의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변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568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전년과는 달리 일반 1, 일반 2 전형으로 세분화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명 증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전형 1에서는 학과별로 모집하고 2에서는 학부별 모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진로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장 가능성을 핵심 평가 준거로 삼는데 이는 다른 대학의 자유전공학부의 평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과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서강대학교의 적극적인 다전공 제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적 등급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하 세특 등 텍스트를 통해서 학업 노력과 태도를 다각도로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의 상승 하락 자체보다는 맥락을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3년 동안 다양한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학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171명을 선발하며 논술 10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 세계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의 입시 결과입니다. 50% 컷과 70% 컷은 최종 등록자 중 각각 상위 50%와 70%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100% 컷을 실제 커트라인으로 보지 않는 까닭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70% 컷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교과 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1대 1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따라 실질 경쟁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2026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경쟁률 그리고 등급 컷의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지역 균형 전형의 평균 충원률은 약 400%에 달했습니다. 이는 모집 인원이 적어 보이더라도 실제 합격자 수는 다른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을 합격시키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1점대 중반의 합격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된 70%컷 합격자들은 대부분 1등급대였습니다. 경영학부나 지식융합 미디어학부처럼 70% 컷이 완화된 모집 단위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등은 70% 컷이 완화되었지만 나머지 모집 단위는 모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2026학년도에 신설된 모집 단위라서 2025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공학과 같이 미공개되는 이유는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 인원이 소수로서 3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형 결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 특히 일반 전형은 서류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폭이 넓게 분포합니다. 주로 2,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충원률은 약 140%였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565명으로 발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350명가량이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 숫자만 보고 지원을 망설이기보다는 실제 합격자 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가에 공개된 70%컷 입시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즉 2026학년도에는 어디가의 결과에서 3등급대 합격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는 교과 전형으로의 쏠림 현상 및 N수생 같은 졸업생 지원 비율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학과별 경쟁률은 매년 유동적이고 특정 학과가 입시 결과만 보고 지원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합격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으면
올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전년에 높았다고 올해 반드시 낮아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환경과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평년의 합격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즉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입시 결과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심리학과의 경우 70% 컷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부와 게페르트 국제학부는 다른 모집 단위보다도 입시 결과가 눈에 띄게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 등의 어휘로 된 모집 단위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는 서, 성, 한 이 중에 외고와 국제고의 합격 비중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즉 글로벌 한국학부와 게파르트 국제학부의 외고 국제고의 합격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의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지원 경향으로 인해 생명과학과와 화공생명공학과의 경쟁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계약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과는 특히 경쟁이 가장 치열한 모집 단위로 언급됩니다. 실제로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전 지역 학생들의 지원 결과를 보면 지역 균형에서는 1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입시 결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매년 지원 경향과 경쟁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이 불합격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 합격하는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교과 성적이 높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그리고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는 불합격자의 최고점은 1.44 등급이었으나 합격자의 최저점은 1.47로 등급 역전이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4 등급은 아까 얘기했던 3개 영역 각 3등급을 못 맞췄기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7등급은 불합격했지만 1.38등급은 합격했습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이 성패를 결정했습니다. 성균관대나 한양대 등이 수능 최저 기준으로 3합 7등급을 제시한 반면 서강대는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앞에 두 대학보다 쉬워 보일지 몰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등급을 초과하면 아예 선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외로 까다롭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등급이 아닌 교과, 비교과 내용 전부를 정성평가하고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넓은 구간의 합격선이 형성됩니다. 글로벌 한국학부의 경우 주로 3점대 학생들이 합격하지만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 1점대 초반에서 합격자가 분포했고 경영학부는 1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일반계와 자사고 또는 특목고의 비중이 고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계공학과 불합격자의 최고점은 1.78이었는데 합격자의 최저점은 3.22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 탐구 역량, 진로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므로 이런 역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도 마찬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80은 불합격했지만 2.56 학생은 합격하는 점을 봤을 때 등급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컴퓨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화학과,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등에서도 등급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즉 종합전형에서의 등급 역전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전통과 첨단의 조화를 바탕으로 특히 반도체,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입니다.
2027학년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과 동일한 최저 등급을 적용했는데 탐구 2개 과목을 별도로 반영했던 작년과는 달리, 그리고 대다수의 대학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과 달리 독특하게도 2개 과목을 평균 적용하거나 과학 탐구 상위 과목을 적용하는 등 입시 결과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2027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즉 융합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했고, 추천인재 전형에서는 인원수 제한을 폐지했으며 최저 기준도 변화했습니다. 두 전형에서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2개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융합인재 전형에서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고,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탐구 2과목을 따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탐구 2과목을 각각 5개에서 자기가 원하는 3개를 반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탐구 2과목을 평균 내거나 아니면 과학 탐구를 같이 반영할 경우에 과학 탐구가 평균보다 높다면 그 과학 탐구 한 과목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다른 세 학교와 달리는 지역 의사제 선발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이에 성균인재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에 있는 그 지역 의사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 교육청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027학년도 주요 전형 안내입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419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100%로 평가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량평가가 80%, 정성평가가 20%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계열에 따라 3개 영역의 합이 6등급 또는 7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졸업 예정자와 2026학년도 졸업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탐구와 탐구를 독립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2개를 평균 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탐구 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의예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과학 탐구 한 과목 이상을 응시했을 경우에도 탐구 영역에 적용할 때 탐구 2개 과목 평균 등급과 과학 탐구의 상위 1개 과목 등급 중 우수한 등급을 반영합니다. 이 또한 의예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류형 전형으로서 융합인재 전형과 탐구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융합인재는 329명을 그리고 탐구인재는 589명을 선발하며 모두 서류 100%로 평가합니다. 작년까지는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을 두지 않았는데 2027년도 대입에서는 융합인재 전형에선 3개 합 6등급을 적용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과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성균인재는 199명, 과학인재는 155명을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수능 전 재심은 기반 수학 및 과학 교과형 면접을 시행합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자유전공 계열과 글로벌 융합 학부는 5배수, 의예과는 6배수, 사범대학과 스포츠과학과는 3배수 내외로 1단계에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균인재 중 지역인재 3명은 의예과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전교육청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376명을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되어 계열별로 3개 영역 합 5등급이나 6등급 이내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역시 탐구는 2개 평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건설환경공학부, 소프트웨어 학과 모집단위의 경우 언어형 논술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능 최종 기준의 수학 영역을 의무로 반영합니다. 모든 수시 전형에서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이론은 감점,
2호에서 9호는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감점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기준 70% 컷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1점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최상위권 교과 성적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은 70% 컷이 다소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모집 단위는 모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자가 늘어난 경향이 반영된 경향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사회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70% 컷은 상승했습니다. 사회학과는 1.66에서 1.73으로 완화된 것을 보이지만 심리학과, 자유전공, 사회과학계열,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 산문학과, 한문교육과를 보면 모두 70% 컷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학년도에는 고3 재학생이 감소한 대신에 전년도의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증가했고요. 선택형 수능 및 2015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인 점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완화될 여지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70% 컷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융합공학과의 경쟁률 또한 높습니다. 2026학년도 내내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경제의 영향이 올해 입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과나 소프트웨어 학과는 70% 컷이 다소 완화된 반면 나머지 모집 단위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융합인재 전형은 70% 컷이 주로 22점대에서 3점대 초반에 형성됐고 균형 잡힌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합니다.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과 경영학과는 좀 완화된 반면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 계열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융합인재 전형은 2027학년도 대입에서 최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전형입니다. 70% 컷은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후반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수치보다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매우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영학과나 의상학과 같이 3점대 중후반의 합격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우수성이 있다면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70% 컷이 3.66으로 이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70% 컷이 4점대에서 5점대로 일반고 내신 기준으로는 도무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심화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학과는 70% 컷이 5.83 등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일반적인 학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고 영재고 출신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전형의 특성상 일반고의 내신 성적 등급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계열의 심층적인 역량과 탐구 실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울여 100%의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데 면접은 재신문 기반 면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신문 기반 면접입니다. 계약학과의 과학인재 전형 역시 70% 컷이 4점대 후반으로 일반고 내신 기준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의 심화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삼성전자와의 협약으로 설립된 모집 단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추천인재 전형에 합격한 대전 학생들의 교과 성적은 1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고르게 분포하며 전체 합격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중에 글로벌 리더 학부의 경우 불합격자 최고점이 1.3등급, 합격자의 최고점은 1.44등급으로 등급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에서도 1.37과 1.54의 역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성평가 요소가 20% 반영되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수능 최저 기준에 미충족일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합인재 합격자는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 의예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합격 사례가 별로 나오지 않았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탐구 인재 전형의 합격 사례입니다.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시 지원 전략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정성평가 20%가 반영되므로 단순히 교과 등급만 높은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 선택과 탐구 내용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적인 측면까지 관리한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본인의 강점에 맞춰 융합인재와 탐구인재 중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융합인재를, 그리고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실적이 강점이라면 탐구인재를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성균 인재 전형은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의예과나 사범대 등에 지원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균관대학교는 전형별 특성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균형의 강점이 있는지 깊이의 강점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한양대학교의 2027학년도의 수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했고 학생부 종합전형 간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 등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변화들이 있습니다. 2027학년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의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뒤이어 설명할 이화여대와 함께 한양대는 이미 2026학년도에 큰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올해는 전년도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원을 조정하는 수준의 변화만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에서는 기존 사범대만 시행하던 것을 의예과에서도 실시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를 없애고 논술 100%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주요 전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는 34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90%와 비교과, 즉 교과 정성평가의 1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세계합 7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이 있습니다. 300명을 서류 100%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 기준으로 세계합 7등급,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 세계합 4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즉 고3뿐만 아니라 졸업생, 즉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형 전형으로 51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서류 100%를 평가하며 수능 최저와 면접은 모두 없습니다. 추천형과 좀 다르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요, 138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선 서류 100%로 7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233명을 논술 90%와 학생부 10%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 기준으로 세기합 7등급, 의예과의 경우 세기합 4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0% 컷이 역시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1점대 중반 전후로 매우 높고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교과 성적이 합격의 필수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학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집 단위에선 70% 컷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반도체공학과가 주식회사 SK하이닉스와의 협약에 의해 설치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과는 SK하이닉스 입사 조건을 포함합니다. 간호학과나 화학공학과를 제외하면 70% 컷 모두 상승했습니다. 에너지공학과는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70% 컷도 상승했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도 사정은 유사합니다만 생명공학과나 자원공학과 등은 70% 컷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는 다시 상승할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다음은 종합형 서류형 전형입니다. 70% 컷이 3점대 후반에서 4점대까지 형성되는 학과가 다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교과 성적 외의 성장 잠재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한양대학교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와 면접이 없는 대표적인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교과 성적 분포가 매우 넓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역시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과나 생명공학과의 경우 다소 완화되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올해 다시 높아지느냐? 그럴 가능성은 제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합전형, 추천형 전형에서도 2점대에서 3점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 1.94에서 2.43으로 완화된 점을 볼 수 있지만 특히 관광학부도 2.07에서 3.89로 완화된 점을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학과가 대부분 상승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등은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올해 지원할 때 좀 조심스럽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추천형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컷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면은 3점대 중반까지도 다양하게 형성되는 학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외의 성장 잠재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한양대학교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종합 전형으로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은 다소 높습니다. 서류 100%인데다가 수능 최저 기준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대전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합 면접 전형입니다. 사범대학교와 의예과에서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그리고 공과대학과 한양인터칼리지학부 자연계열에서는 재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는 완화됐고 교육학과, 교육공학과는 상승했습니다. 수학교육과는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공과대학 모집 단위와 한양인터칼리지학부는 2026학년도에서부터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70% 컷에서는 2점대 중반에서부터 5점대까지도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 역량이 매우 중요한 전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점대 중반이지만요, 70% 컷들이,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일반계에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그리고 자신의 면접 역량을 보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격한 대전 사례에서는 교과 추천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이죠. 대부분 1점대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매우 밀도가 높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 불합격한 학생의 최고점은 2.02등급이었는데 합격한 학생들의 최저점은 2.48등급으로 등급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교과 성적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공학전공 역시 불합격한 학생의 사례 1.6등급이 합격한 학생의 사례 2.2등급보다 많이 높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 등의 불합격자 최고점 사례는 70% 컷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합격했느냐? 결국 수능 최저 때문이겠죠. 그만큼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느냐 아니냐가 그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학과의 경우 종합전형 서류형입니다. 불합격자의 최고 사례 1.35등급이 합격자의 최저 사례인 1.97등급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과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다양한 요소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등급을 이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지원자의 범위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생명과학과의 경우도 모두 등급 역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식품영양학과, 융합전자공학부, 정보시스템공학과, 정보시스템학과 그리고 화학과에서도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최저점 대 최고점의 등급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전형은 서류 100%에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과 더불어 수능 최저 기준까지도 적용된 전형입니다. 의아하게도 대전 안에서의 합격 사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형은 정성평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균관대 융합인재 전형에서도 고려해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니까 아무 학과나 지원해야지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문은 나의 서류가 과연 이 학과의 이 모집 단위의 교육 목적, 인재상과 일치하고 있는가, 맥을 같이 하는가는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의예과 하나만 나왔지 나머지 학과에서는 지원은 엄청 했는데 합격자가 안 나온 걸 보면은 추천을 받는 건 둘째치고 이제 수능 최저를 맞췄는지 서류도 합치하는지 요것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을 기대하고 지원을 했지만은 결과는 펼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영어교육과 신소재 공학부를 빼면은 지원 대비 합격 사례가 별로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면접 전형입니다. 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지원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즉 서류형의 경우는 한양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형입니다. 입시 결과에서 보셨듯이 교과 성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으므로
숫자로 나타나는 등급보다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성장 과정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은 면접 비중이 30%인 만큼 서류만으로는 보여주기 힘들었던 자신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면접을 통해서 직접 어필하고 싶은 학생에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은 면접이 없는 대신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방금 얘기해드린 세 전형은 모두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부문의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잘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도입으로 논술 실력과 더불어 수능 성적 관리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양대학교는 각 전형의 성격이 뚜렷하므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그리고 면접의 자신감, 학교 생활기록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자대학으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를 신설했으며 종합 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하는 등 전형 방법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2027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6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점은 대체로 다 유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2025학년도 단계별로 선발했던 면접 포함 방식에서 2026학년도부터는 면접을 폐지했고 학생부 교과 100% 일괄 합산 방식으로 변형했으며 올해는 그 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시 적용한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개합 5등급 이내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편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존 미래인재 전형이 미래인재 서류형과 미래인재 면접형으로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면접형의 경우는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래인재 서류 전형의 경우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2025학년도에 국어 포함 3개 영역 6등급이었는데요. 2026학년도부터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포함 2개 영역 5등급,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포함 2개 영역 5등급으로 변화된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27학년도 이화여대의 주요 전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377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교과 100% 일괄 합산입니다.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20명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재수생, 즉 2026년 2월 졸업생까지도 지원할 수 있으며 고3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의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서류형은 90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를 평가하고요. 수능 최저는 2개 합 5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문계열은 국어 포함 2개 5등급, 그리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더불어서 영어 2등급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 2개 5등급을 만족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297명을 논술 100%만으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2개 영역 합 5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가장 큰 특이점은 과거 데이터의 참고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2025학년도까지의 결과는 면접이 포함됐던 전형의 결과입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면접은 없어졌고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된 교과 100% 전형으로 바뀌었으므로 경쟁률과 합격선 모두 변경됐고요. 대부분 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25학년도의 결과보다는 2026학년도의 결과를 준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도 면접은 있고 수능 최저가 없었던 당시의 70% 컷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에 형성됐지만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가 생기고 나니까 1점대로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국제사무학과 같은 경우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10대 1 안쪽으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식품영양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는 모두 70% 컷이 상승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과, 정치외교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는 모두 입시 결과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학과도 올해 다시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니까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역시 2025학년도까지는 단일 종합 전형이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가 있는 서류형과 최저가 없는 면접형으로 이원화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입시 결과는 두 요형의 특성이 혼합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예측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류형의 경우 중어중문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에서 전부 70% 컷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어중문학과는 70% 컷이 4.32, 불어불문학과는 4.3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문계열 일부 학과에서 합격선이 4점대까지 넓게 형성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해당 전공에 대한 뚜렷한 관심과 역량만 보여준다면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70% 컷이) 인문계열은 2점대 중반, 자연계열은 2점대 초반에 주로 분포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에서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문계열에서는 4점대까지 넓게 형성됐지만 이것이 도거동문학과도 그렇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학생 본인의 그 학교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와 면접의 이완화로 인해서 2025학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2026학년도에는 입시 결과가 대체로 상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학 전공은 많이 올랐죠? 하지만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과는 아주 소폭 완화됐음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학과는 대부분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류산업학과 같은 경우 1등급 이상 상승했음을 볼 수 있고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렇다면 올해는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전자전기공학 전공,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나 수학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50% 컷은 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환경공학과, 뇌인지과학부 모두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분리된 면접형 전형은 1점대 후반에서 5점대까지 정말 다양한 범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량을 서류와 더불어서 면접에서 잘 이끌 수 있는 지원자라면 도전해 볼 만한 전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최고 20대 1을 넘는 것처럼 대체로 높게 작용하는 것은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학교육과를 빼면은 대체로 한 자릿수 경쟁률도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3명 이하 선발 또는 3명 이하 등록 시 입시 결과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까지) 실시했던 면접의 폐지로 인해서 정성평가로 인한 등급의 역전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에 2025학년도에는 추천 전형이에요. 지금 2025학년에는 2등급대의 합격선도 종종 있었지만은 2026학년도부터는 응시자 수가 늘어서 경쟁률이 올라간 점, 그리고 수능 최저가 도입된 점 등으로 인해서 합격선은 대부분 1등급대에서 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대부분 1점대에서 합격선이 형성됐고요. 2점대로 갈수록 이제 불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류나 면접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적어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점, 그리고 다른 요소가 끼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합격선이 올라갔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생명공학과 같은 경우 1.6이 합격하는 반면에 1.5가 불합격했죠. 이것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화학 나노과학과도 마찬가지죠. 1.46의 불합격했지만 1.65가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대전 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경영학부, 경제학과, 국어, 국문학과에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류형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이 적용됐고 2점대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했지만은 경영학부, 경제학과, 국어, 국문학과를 제외하면 합격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서류의 측면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사례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서류의 경쟁력이 좀 낮았던 것이 아닐까 스스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 전체 불합격자의 최고점은 1.85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자의 최고점이 1.97이었기 때문에 등급 역전이 나타났고요. 대체로 참 여러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결과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에서 등급 역전이 나타났죠. 1.79 학생이 불합격했지만 2.4의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서류에서 좀 역전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예과에서는 한 건이 합격한 사례를 볼 수 있지만은 약학 전공에서는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약학 전공의 70% 컷이 1.26 등급이었음을 감안하면 전국 지원자가 증가한 점, 전년도와는 달리 의대 증원 이슈가 사라진 점을 고려했을 때 메디컬 계열의 지원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70% 컷을 알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컷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1.95, 그에 비해서 합격자의 최저점은 2.12였기 때문에 등급 역전이 나타났고, 화학 나노과학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류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비하다면 내신 등급이 좋다고 한들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수능 최저도 충족해야 된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접형 전형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합격 사례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접 역량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형입니다. 의예과의 70% 컷은 면접 전형의 경우 1.91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1.11등급으로 훨씬 우세했어도 정성평가, 즉 생활기록부의 내용 요소가 합격을 좌우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공신소재공학과는 반대로 70% 컷이 1.95였으나 2.1등급 학생이 충원 합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시 결과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화여대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의 이화여대 입시 결과는 전형 방법의 변화가 매우 컸기 때문에 과거 입시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교 추천 전형은 면접과 수능 최저가 모두 폐지되었고 교과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최상위권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고 합격선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둘째,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서류형과 최저가 없는 면접형으로 이원화됐습니다. 수험생은 자신의 수능 경쟁력과 면접 준비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전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2개 영역 합 5등급으로 다소 완화돼서 논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높은 경쟁률이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2027학년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의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약해보면 서강대학교는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 1과 일반 2로 이원화하여 모집 단위별 선발과 광역 선발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원자의 분산 효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공을 지향하는 지원자와 자유전공을 지향하는 지원자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융합인재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이 최저에서도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는 등 변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는 학생부 외에도 수능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기능을 지니므로 다양한 풀의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양대와 이화여대의 경우는 작년 즉 2026학년도부터 방향을 전환했기에 올해는 이를 정착하는 해로 삼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교장 추천 방식을 적용해서 합리적인 필터링을 꾀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성균관대의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서류 평가하더라도 수능 역량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는 지역 균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를 적용했으며 서류형 평가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면접형을 신설하여 다원적인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2028학년도 대입에 해당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격과도 맥락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2027학년도는) 수능의 스타일도 교육과정도 모두 마지막이 되는 격변기이자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에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처럼 변화를 주는 대학이 있는 반면 한양대나 이화여대처럼 작년에 미리 변화를 주고 올해 그 조정에 들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더불어 전년도의 입시 환경의 여진이 전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부담과 걱정이 따릅니다만 묵묵히 발걸음을 떼면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눈치와 요행에 기대하지 마시고 데이터와 실력을 믿고 정직하고 강직하게 정도를 걷다 보면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